자, 오늘도 진도 나가기 전에 먼저 복수 프린트물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대부분의 안정화물로 체내에서 거의 분해되지가 않고요. 동물의 지방층이나 뇌신경 등에 축적되는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그래서 만성 중독을 일으켜서요. 간질상의 발작을 일으키는 농약이 뭐냐 그랬죠? 그럼 이거는 유기염소계 농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기염소계의 특징이 자율성이 강하고 지용성이라서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신경이나 아니면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서 만성 중독을 일으켰던 게 특징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성이 강한 유기염소제의 대용으로 개발이 되었대요. 유기염소제의 대용으로 개발된 거 카바메이트계죠. 자, 이런 이 카바메이트계 농약은요,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네, 이거는 가역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라서 훨씬 유기인재보다 독성이 약했죠. 자, 그래서 카바메이트계, 그 다음에 콜린 에스터라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물이 잘 용해돼서요. 감미도는 설탕의 40~50배, 설탕이 40~50배의 감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발암성이 확인이 되어서 사용이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건 시클라메이트였죠. 자, 다음에 4번. 물에 묻기 쉬운 무색의 기체로 한때 주류 장류 육제품에 부정 사용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경화성 수지로부터도 용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류 장류 육제품에 유해 보존료로 사용되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열경화성 수지로부터도 용출될 수 있는 거 포름알데히드죠. 자, 그래서 4번에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아미노산과 당이 열에 의해서 결합하는 마이알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로. 근데 솔직히 마이알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 그 중에서 특히 아미노산 중에서도 아스파라긴이 주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신경 독소로 알려졌으나 최근 남성 생식 능력 저하 및 발암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크릴 아마이드죠. 그래서 아크릴 아마이드는 포도당 같은 그런 환원당하고 아미노산 중에 특히 아스파라긴이 열에 의해서 결합하는 마이알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신경 독소 물질이었죠. 자, 그래서 5번에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펙틴이 존재할 때 술의 발효 과정 중에,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 그러면 메탄올이 되겠죠. 메탄올은 특이하게 시신경의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구토, 그 다음에 설사, 두통 등의 이런 일반적인 증상을 지나서 좀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시신경 장애를 갖고 오고요. 더 많은 양을 먹으면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에는 메탄올, 시신경 장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식품의 저장 및 발효 과정에서 자연 발생되는 독성 물질로 알코올 음료라든지 발효식품에서 발견되는 발암성 물질, 발암 가능한 물질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에틸카바메이트요. 에틸카바메이트가 있었죠. 자, 다음에 8번. 가열 조리된 육류, 생선 등과 같은 근육식품에서 관찰되는 유해물질로서요. 아미노산, 크레아틴 이런 것들이 결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돌연변이원성 물질이 있었죠. 바로 뭐였냐면 헤테고리 아민유입니다. 자, 그래서 8번에는 헤테고리 아민유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방광기가 길고 뼈에 축적되어서 골수장애를 유발한다. 방광기가 길고 뼈에 축적되어서 골수장애를 일으키는 거 스트론튬 90이죠. 네, 방광기가 8일로 아주 짧지만 방광기가 짧은 거 요오드 131이었죠. 근데 이 요오드 131은 어디에다 문제를 일으켰냐면 갑상선이요. 그래서 갑상선이 보통 갑상선이 표적 장기죠. 그래서 갑상선이 축적되어서 베타, 감마선을 방사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10번에는 요오드 131, 갑상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쌀기름의 탈취 공정에 열매체로 사용되었던 물질로요. 68년 일본의 서부지방에서 쌀기름에 함유되어 14,000여 명에게 피해를 입힌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PCB, 내지는 폴리여마 비페닐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쌀기름, 미각류죠. 그래서 미각류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거 PC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OX 문제들 한번 볼까요? 자, 12번.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수확하기 직전에 살포할 경우
식품을 다량 잔류할 수 있으며 농약의 위험은 이 식물성 식품에만 국한된다. 아니죠. 그때도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약은 식물성, 동물성 식품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동물의 사료에도 농약이 잔류를 하게 되면 동물의 체내에도 축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물성, 동물성 식품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여러 종류의 농약을 섭취할수록 위험하기 때문에요. 한 가지 농약을 사용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면요, 한 가지 농약만 사용하게 되면 많은 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더 문제가 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농약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이 어때요? 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오히려 여러 종류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자, 13번에는 X입니다. 자, 그래서 14번. 그래서 농약에 따라서 독성작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하나의 농약의 그런 농약을 얼마 썼냐, 그런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유사 농약 있죠. 자, 유사 농약,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농약끼리 묶어가지고요. 이 유사 농약의 섭취량만 1일 섭취 허용 기준 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5예요. 그 다음에 15번. 유기수은제 농약, 그러면은요, 인체에 축적되어서 만성 중독을 일으키죠. 수은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신경 증상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유기인제 농약은 유기염소제에 비해서요, 독성이 강한 반면에 잔류성이 좀 적은 편이죠. 약한 편이었고요. 사람에 대한 독성 작용이 강하고 살포시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죠. 옵니다. 그 다음에 16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도요, 별도의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하지 않는 농산물에 잔류 농약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잔류 농약. 왜냐하면 특히 수입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우선적으로 식물성 원료에서 정한 동일 대분류군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따른다. 가장 먼저 따르는 건 코덱스입니다.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었을 때 그 다음으로 보는 건 코덱스 기준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16번에 X요. 그 다음에 17번. 독성이 강한 살충제로서 농작물의 잔류독이 문제가 돼서요, 잔류 허용량을 1.0 ppm 이하로 정하는 거 파라치온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치온은 독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1.0 ppm이에요. 그래서 1.0 ppm 이하로 사용